예,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박재학 박사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 탈북자를 북한 이탈 주민의 선교라고 하는 전체 타이틀을 바꿔서 이번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또 탈북자들의 상황과 과정 또 두 번째는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선교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탈북자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북한 이탈 주민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는 공식으로 호칭을 하고 있고, 이제 통칭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을 탈북민이다 이렇게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대로 봤더니 법적으로는 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주소라든지 또 직계 가족 또 배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법 제2조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제는 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분들을 돕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뭐 소련의 해체와 또 이 고난의 행군, 즉 말하자면 정말 그 식량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 무서운 고난의 행군을 그때부터 이제 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서 주로 이제 중국으로 탈출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두만강을 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죽는 현상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제 탈북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도래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써져 있는 대로 탈북자라고 하는 이것이 옛날에는 뭐 젊은 사람들만 또 이렇게 넘어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연령층도 아주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이제는 이 탈북자, 소위 말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이 분포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는 정말 소위 말해서 조금 이 북한 지역에서도 고위층들, 여기서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뭐죠? 외국에 있는 외교관 이런 그 고위층들이 주로 탈북을 해서 이제 남한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숫자들도 보면 대단히 많아지고 직업도 아주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 있는 고위 관부, 또 외교관, 또 의사, 또 특별하게 외화벌이 지도원, 그리고 이제 군인이라든지 또 뭐 학생들, 또 교원, 농민, 노동자들. 그래서 이제 정말 각계각층이 이제는 탈북의 어떤 길을 걸어서 남한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제 탈북을 했다면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이래서 이제 남한 땅에 가서 돈 좀 벌어서 자기 고향에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살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한 경제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예 남한 땅에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정주해서 내가 이제 남한 사람으로 또 대대손손
특별하게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한 땅에서 정주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주형으로 이제 점점 바꿔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탈북하는 데 있어서 유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몇 가지의 이 과정을 보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박상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 제자 가운데.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던 그런 근거, 그리고 그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강의 안에 보면 몇 가지를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991년에 소련의 붕괴가 어떤 대단히 큰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북한도 소련의 한 위성 국가였지만은 이제 알다시피 소련이 이제는 고르바초프 시대에 이제는 위성 이 국가들을 이 관장해서 서포팅하고 소위 맹주로서 이 활동했던 그런 역량이 점점 축소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련이 이 붕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것은 체코에 갔었는데 체코에가 사실 옛날에는 소련의 위성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어느 컨퍼런스에 갔는데 제가 방을 쓰고 있는데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러시아, 요즘 말하면 러시아 땅에서 오는 그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둘이 같이 한번 체코의 시내 가서 이제 잠시 시간을 우리가 주어서 시내를 나갔는데 이분이 러시아 말을 쓰고 돌아다니는데 전혀 뭐예요? 그것이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니 여기가 지금 체코 땅 아니냐? 근데 너는 지금 러시아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왜 잘 통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 러시아어를 배웠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 체코에 와서는 러시아를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이 친구가 해서 그렇구나. 하여튼 거기에 제가 굉장히 참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하면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고 또 실력을 행사하고 또 그랬을 때는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또 경제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소련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자기 나라를 지탱하기 힘들 만큼 이렇게 경제가 붕괴가 올 때는 어차피 원조를 중단한다든지 또 다른 나라를 어차피 독립시켜주고 이제 따로따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보는데 아마 소련의 붕괴가 가지고 온 북한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소련이 원조도 해주고 이런저런 원조를 해주다가 이런 것들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가의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어려움이 있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94년에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사망하고 또 이제 식량 위기가 이제는 이제 있어지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탈북의 중요한 빌미가 되고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의 자연재해가 아주 있다. 이제 자연재해는 알다시피 이 북한을 우리가 보면 물론 제가 북한을 가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북한 하늘 위를 내가 비행기로 뭐 여행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뭐냐면 북한의 산들은 대부분 민둥산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는 굉장히 춥고 겨울 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사람들이 뭐 석탄이라든지
자원 에너지가 약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원전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전기를 통해서 가정에 뭐 보일러라든지 또 뭐 뭡니까 이 방안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제 그런 자원이 사실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김일성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는 뭐 하냐 갖다가 인민들이 그 겨울 나도록 이제 나무를 갖다가 잘라라 이랬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는 산을 민둥산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되냐면 자연재해로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머금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물을 머금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을 갖다가 물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무가 없고 민둥산이 될 때는 바로 비가 오고 어떤 자연재해 현상이 나오면 싹 그냥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밀어버리니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남한보다는 북한은 그야말로 산이 많은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경지가 줄어들고 줄어든 농경지가 결과적으로 이제는 식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고 또 쌀도 생산 또 뭐 강냉이 생산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는 식량이 배급이 중단되고 이제 중단된 배급을 통해서 이제는 강을 건너서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의 뭐 친척이라든지 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식량을 구해와라. 이것이 북한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압록강과 이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는 중국 땅으로 가게 되고 이제 중국 땅에 가게 되면 뭡니까? 결과적으로 남한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잘산 동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를 경험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식량을 구하러 갔지만 나중에는 뭐요? 그래서 직장을 얻고 살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남은 루트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탈북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또 하나 요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를 가서 그 호주에 있는 어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호주 이제 그때 거기가 어느 학교죠. 거기 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마침 그날 이제 호주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기 참 재밌는 것은 호주에 계신 이 목사님이 뭘 가장 관광 이 통역사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주는 관광 통역사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한국말을 뭐 잘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호주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나 남한에서 온 사람, 정부의 고위층이 온다든지 통역이 필요하면 이 목사님을 불러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뭐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고위층들과 호주 정부와의 그 어떤 대담하고 거래를 하고 정부 간에 무슨 뭐 체결을 할 때 항상 불러서 통역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님이셔요. 이 목사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하루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한번 평양을 한번 오시 예, 오시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남한의 국적 가지고 있는 이 목사고 여기는 지금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남한 목사인데 아니 내가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건 걱정 없다고 그건 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북한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한 이야기가 재밌어. 오실 때 꼭 식량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그렇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북한에서는 아주 식량이 혈안이 돼 있고 정부 고위층들이 누구든지 다 외국에 나가면 식량을 가지고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면제되고 환영받고 그런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호주에서 가서 아주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그런 것들로 하여금 이 북한이 얼마나 식량을 이렇게 원하고 있었던가 이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당면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셋째는 불법으로 중국 땅에 가게 된 사실, 북한 당국에 의해서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만약에 북한에 가더라도 너 탈북했지 해가지고 이제는 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서 그냥 야, 한 번 가면 내가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뭡니까? 이제 브로커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사실 이 브로커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브로커가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브로커예요. 이 브로커들은 중국 땅에 거주하면서 이것은 남한과 북한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한 사람이 브로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브로커들을 만나가지고 탈북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탈북민들을 구축하는 단체들, 즉 말하자면 선교사 단체라든지 또 NGO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통해서 이제는 베트남이라든지 몽골 또 뭐 캄보디아 이런 데로 결과적으로 탈북을 하게 돼서 이제는 남한에 오게 된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개인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크게 우리가 대별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탈북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는 이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죠. 북한 일탈 주민의 가장 큰 탈북 원인은 1인 독재의 체제고 식량난이 대표적이다.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유일한 사상, 이것은 그것이 이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김일성의 우상화 사상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자부심과 또 뭐라 그럴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주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는 이것이 아주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그 이슴에 빠져버리게 되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요? 배타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이제 그들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상들은 뭐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세계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다가 웰컴하고 박수치고 환영해 준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결과적으로 고립되고 개토화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체 사상을 아주 이 발전시키고 김일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들의 정치 사상을 중요해서 김일성이 죽어버리니까 북한의 인민들 마음 가운데도 사실 큰 공백이 남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제는 대한 세력으로서 또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자유사상 이런 것들이 또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여기는 거의 뭐 안 써 있습니다만 개성공단 같은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땅에 남한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 또 남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을 다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북한 땅에서 가장 이 뭡니까 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남한의 뭐죠? 뭡니까 우리가 빵 남한의 빵 그거 사실 남한의 그것은 우리들은 갖다 줘도 잘 안 먹는 거지만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아주 그것이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이렇게 초코파이죠. 그것이 초코파이가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고귀한 식품으로서 자리 잡고 장마당에서 아주 고가로 팔리게 된다. 즉 말하자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간식으로 줬던 것을
그 사람들이 안 먹고 가서 뭐죠? 장마당에 내다 팔게 되고, 이것이 이제 북한 땅으로 장마당에 스며들면서 그들이 이제 남한 땅을 사실 간접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게 된 그런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의 그 탈북의 요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식량 위기가 아주 무서운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결과적으로 그랬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약 30만 명의 그때 당시에 탈북민이 이제 발생이 돼서 결과적으로 식량 때문에 탈출하게 된 그런 요소를 봅니다. 사실 우리는 뭐 지금은 쌀밥 같은 것은 잘 안 먹잖아요. 주로 이제 안 먹고, 쌀이 한국에서는 남아 돌아가잖아요. 남아 돌아간단 말은 창고에서 이제 잘못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래 놔두면.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 뭡니까, 우리 그 조금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 또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막 1년에 몇 포대씩 이렇게 배급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이 남아 돌아가는데 북한은 이 식량이 없기 때문에 약 30만 명이 탈북자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아주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식량난과 고난의 행군을 이야기한 변화는 북한 안에 종교 활동의 새로운 공간을 형성했다라고 하죠. 이 극심한 식량을 피해서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민들은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살펴주던 것은 대부분 기독교 단체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도 이 자꾸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탈북민을 돕는 그런 어떤 일을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아주 이분은 그냥 자기는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이 뭡니까, 순교할 거라고. 그 사람은 순교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교 그래, 너무 순교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 우리 집 사람은 그 선교사를 보게 되면, 아니 맨날 순교한다 그러는데 하려면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웃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을 돕는데,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이 사람 눈물을 펑펑 울고 뭐 그랬던 그런 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사실은 그 뭡니까, 쌀도 던지기도 하고, 뭐 달러를 해서 돈도 던지기도 하고, 뭣도 던지기도 하고 해서 이제 국경에서 아주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일은 정말 많은 양식을 사고, 또 예두 순복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에 이제 보조를 하고, 또 전 유엔 이 관계된 그런 그 나라들에서 북한의 식량만을 위해서 정말 돕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한 사회 동경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서 그것이 탈북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김대중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햇볕 정책이 뭐예요? 그것은 사실은 그들을 그냥 추운 이 몸이 춥고 그러면 옷을 막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해서 몸을 강화하지만, 아주 햇빛이 따뜻해지면 몸에 따뜻한 햇빛이 사람 몸에 이제 하게 되면 뭐 벗으라고 말 안 해도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린다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동토와 같은 그 땅에 햇빛 정책을 통해서 그 개방을 시켜보자. 그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햇빛 정책이 대단한 그 의미를 이 김대중 정부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김대중 정부가 햇빛 정책을, 왜 햇빛이라고 하는 말을 나오게 되는가, 그것을 제가 그때 그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전라북도 도지사를 했던 유종근 이 지사였습니다. 유종근 지사 그때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였는데, 김대중 이 그분과 서로 이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김대중 정부가 이제 탄생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경제 자문으로 도왔던 분이 유정군,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만은 그분인데 그 제가 유정군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날 그 한 세대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아니 장로님, 그 내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래서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아마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뭐에서 그것이 햇빛 정책이 이렇게 그 용어가 탄생이 됐습니까?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유정근 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김대중 이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 이제는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자기가 수행했대요. 수행했는데 그 뉴욕에선가 어느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미국의 유명한 그 노래 하나가 햇빛이라고 하는, 아주 선샤인이라고 하는, 햇빛이라고 하는 이런 그 노래가 아주 있었대요. 굉장히 아주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잘 이렇게 이 소개되는 그런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이종훈 그 장로가, 아니 그럼 우리가 햇빛이라고, 선샤인이라고 하는, 햇빛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좋소.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 정책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의문이 하나 풀렸어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고,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햇빛 정책으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중에 개성공단의 설립을 하고요, 운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생활상을 이제 직시하도록 보는 것이요. 아까도 제가 이제 초코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테이프를 통해서 그들이 또 남한의 텔레비전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남한 사회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뭐죠?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특별히 북한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남한 사회를 동경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 영화 같은 거, 연속극 같은 것들을 사실 이 청소년들이 그냥 갔다가 보는 것이에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요즘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한그 이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그 실제적으로 북한의 청소년들은 남한이 가지고 있는 그 노래라든지 또 연속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보냐면, 이제는 자기 집에 옥상에서 본대요. 옥상에서. 옥상이 여름 같은 데는 거기서 이제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그래도 편안하니까 거기서 이제 갖다 놓고 이제는 옥상에서 그걸 이제 USB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가 밑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 얼른 불 끄고 안 본 척 한대요. 근데 그 잡는 방법이 있대요. 이 북한에서 저는 어떻게 잡지 한데, 이 저녁에 쭉 이 감시원들이 돌아다니다가 계량기가 딱 돌고 있는 집은 일단은 지목이 된대요. 이거 어딘가 전기를 끄지 않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오면, 요즘은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어느 중학생인가요? 남한의 드라마를 보다가 결과적으로 잡혀가지고요, 처형당하는 그것이. 그런데 그만큼 이제는 그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죽을 만큼 그들이 뭐죠? 남한 사회를 사실 동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왜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동경하는가? 유학생들이 많아지는, 북한도 유학생들이 중국이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남한은 열려진 사회고 이제는 세계가 남한을 동경하고, 특별하게 이제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문화적인 콘텐츠잖아요. 이런 것들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남한 사회가 동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이 노동자들, 특별히 체코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노동자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신문에 봤더니
중국에 있는 노동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다 따지고 보면 중국 텔레비전이라든지 물론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 사회에 대해서 그래도 그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탈북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지는가? 첫째는 그 고통과 자아의 상실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는 제3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 사람들이 탈북 과정 또 탈출해서 특히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또 뭐죠 벗어나서 또 다른 나라에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게 되면 뭐 태국이라든지 또 어디 뭐 캄보디아라든지 또 베트남이라든지 또 몽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 그냥 평범한 장소로 가겠습니까? 뭐 어디 차 타고 그냥 뭐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달리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산을 넘고 때로는 강을 건너고 아주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본인들이 제3국으로 이제 또 나아가게 된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몽골을 가봤는데 몽골이 참 제가 몽골 가보면 진짜 가도 들판이잖아요. 가도 들판입니다. 사실 몽골 같은 경우는 산도 별로 없어요. 들판인데 아마 이런 그 들판을 이들이 어떻게 견디면서 이제 물론 이제 몽골 같은 나라는 그래도 이제 조금은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상적으로 뭐 비자에 도장을 꽉 찍어 주면서 이제는 울란바토르로 가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할까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북한에서 탈북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인 신분과 또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또 가족과 친지와의 이별 이런 것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이것이야말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제 남한에 와서도 사실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조사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제 조사 받는데 뭐 물론 아무리 따뜻한 말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뭐 조사를 한다 그래도 또 이것은 사회가 다른 데서 오는 또 감시받고 또 무시받고 비하받고 이런 어떤 요소들 때문에 가지고 온 그 자의 상실감과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외상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탈북 과정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장 무서운 거죠. 뭐 어떻게 만약에 잡히면 우리는 죽는다. 사람이 그런 어떤 고통 실제적으로 잡혀서 중국 감옥에 가 있다가 나중에 뭐예요? 중국에서 반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 생각을 해보죠. 또 폭행, 또 기아,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폭행 이런 문제들 또 이제 고문 또 이 동료들의 고문을 본인이 목도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상의 경험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상이야말로 그걸 회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또 꿈에도 이런 외상 경험을 통해서 재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시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주 점점 외상이 더 깊어가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외상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기쁨이 감소되고 또 흥미가 감소되거나 또 감정적인 반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 장애나 또 주의력이 집중이 감소되는 또 기억력이 상실된 것과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제 직장을 얻고 또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산 가족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는 생존을 위해서 남한 땅에 왔지만은 자기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마음을 붙잡고 우울증이 증대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탈북인의 국내 정착과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보호 및 국내 이송, 둘째는 합동신문이고, 셋째는 보호 결정이고, 네 번째는 하나원의 준비를 정착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다섯 번째는 거주지를 보호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인간이 참여해서 그들을 케어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남한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원 같은 데서 하나원 있기 이전에는 또 국정원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국정원이 더 바삭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게 그 탈북민들이 뭐 하는 프로그램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그런 이제 보면 이제 본인들이 그 탈북 과정을 이제 국정원에 가서 다 이야기하면 그게 아닌데요. 그런 말을 한대요. 국정원 직원이. 그러면서 아니 예를 들게 되면 그 집이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오른쪽에 있는 집인데 이렇게 말한대요. 예를 들면 그만큼 예를 들게 되면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 사람들이 이미 국정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탈북민들이 깜빡깜빡하고 잘못 말한 것을 국정원 직원들이 지적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남한에 왔을 때 진짜 탈북을 했는 건지 안 그러면 이 간첩 활동을 위해서 오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뭡니까 이 국정원의 조사한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라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이제 그제는 하나원은 뭐예요? 남한 땅에서 당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남한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남한 땅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원의 역할이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나중에 이제 집까지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임대 아파트죠. 얻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생활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남한 사회가 그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민등록 뒷자리만 봐도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들이야 그냥 무심코 이 남자 우리는 이제 이 주민등록 번호를 그냥 우리는 따다닥닥 외워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125로 나가고 여자는 225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딱 자기의 신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딱 내보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나를 탈북민이라고 쳐다보고 나를 비하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생기다. 여자들은 225로 나와서 이제는 하면 나는 탈북민인데 나는 북한에서 왔는데 나를 차별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이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항상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 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거 하나는 뭐냐면 남한 사회로부터 차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견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괴로워하고 나중에 이 괴로움이 이제 견디다가 차라리 나 북한으로 다시 가버려요.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그런 사건도 우리가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는 정착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빈곤, 또 실업, 소외, 차별과 편견, 언어와 문화 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작용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면요, 전혀 우리하고 다른데 오는 그러한 뭡니까 이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진
그런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탈북민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성 역할이 변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요. 대부분 직장을 잘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가 많잖아요. 여성들이 가장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식당 같은데, 식당 가면요. 대부분 말이 좀 이상하다 하면 혹시 조선족 아니면 탈북민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간다니 어디 가게 되면 항상 뭡니까? 이제는 소위 말해서 기본급은 다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급 받으면 요즘 뭐 한 30만 원 기본급이잖아요. 최소한도로 그것은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도록 됐다. 노동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뭐 일을 하다가 뭐 그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좋은 직장 만나가지고 계속 뭐 일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남자들은 말이죠. 이제는 그 여성의 그 이 뭡니까 경제력에 의해서 성 역할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북한에서는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에 산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런데 이제 남한에 왔더니 이 두 부부가 만약에 탈북을 했을 경우는 남한에 왔더니 부인이 달라졌어. 왜요? 돈을 벌기 때문에 달라진다. 그래서 성 역할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어떤 그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것이 여성의 경제력의 향상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질 문화로 인해서 적응의 문제가 있어요. 이질 문화가 철저하게 문화가 다르죠.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뭐 하여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된 문화와 자유분방한 문화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다른데 여기에서 오는 것들이 그 갭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어린아이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 자녀는 정말 남한 문화에 대해서 정말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큰 네 번째 보면 그런 탈북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그 말을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리와 충성을 표하는 두 가지 대상이 있다. 하나는 민족과 동포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백성인데 민족과 동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관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그야말로 본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본인이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서 이 사람은 교육을 받았고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냐? 내 민족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그런 마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 정치는 잘못되고 또 밉고 그리고 그것이 교정돼야 될 그런 갱신되고 바꿔줘야 할 그런 정치죠. 우리가 그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정권 자체는 우리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그 민족, 그 사람들은 우리 동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굶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강냉이라도 보내가지고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북한이 그냥 완전하게 면도칼로 그냥 북한을 딱 도려내가지고 다 그냥 봉해에 갔다가 사람들을 수장시켜 버려야 된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북한을 쳐다보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있어요. 그건 북한의 이 정치 위정자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꿔줘야 되고 또 그들은 정말 잘못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제가요 연속국 가운데 굉장히 감명되는 연속국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천추태후라고 하는 옛날이죠. 옛날
20년 전인데요. 그런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추태후의 이 고려 성종왕이 나와요. 성종왕. 얼마 전에 거란전쟁에도 그 주인공이 됐던 게 성종이잖아요. 근데 성종이 어떤 걸 하냐. 그 시인에 봤더니 성종이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갑니다. 이 개성에서 이제 피난을 쭉 하는데, 왜냐하면 피난 갔단 말은 그동안에 거란이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된 짓은 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성종이 이제 귀환하면서,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이제 다시 수도로 전쟁이 이제는 그쳤으니까 돌아올 때, 그때 백성들이 이제 머리를 숙이고 다 성종이 이제 가는, 이제 소위 말해 상감마마 건강하십시오 하고 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성종이 자기가 수레에서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인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북한 동포들이 살아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북한 동포들 어떻게 살아줘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대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거창하게 무슨 정치적인 성향이라도 이걸 다 떠나서 북한 동포들은 우리 동포들입니다. 우리의 동포라고 우리의 말을 쓰고 있고요. 한 민족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리가 나눠져서 오히려 지금 현재 남북이 나눠지게 된 원래 계기는 뭐예요? 일본 놈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뭘 하려고 하면 일본에다 대고 욕을 해도 한마디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민족이 하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그런 북한을 봐서 저들이 우리가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진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멘트는 나의 얘기 아니고 한철아 박사라고 하는 분의 멘트입니다. 이 액치의 총장님을 하셨고 고대 교회사를 쓰셨던 분이고,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 총장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개념으로서 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이분이 쓰신 멘트를 내가 여기다 지금 코테이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정부와의 협업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물론 하나원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만 다들 그냥 어떤 그것이에요.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들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독교인들 그들을 케어해야 될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던요, 굿피플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한 8개월 훈련 프로그램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8년은 왜냐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하면 그들의 그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케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케어를 하는 거예요. 창업 케어. 예를 들면 이게 치킨 프라이즈라든지 세탁소 개업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토요일 날과 주일 날을 활용해서 3월부터 12일까지 약 10개월 과정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것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 하나원 프로젝트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굿피플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또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원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함께 더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신앙교육은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신앙교육은 이 탈북자들을 봤더니 초기에는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게 한다든지 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거기로 또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또 뭡니까 성경을 알고 그 루트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교회에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나원에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탈북이나 선교단체 역할이 증대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전인 선교의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전인 선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육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다 포함한다 그 말이거든요. 육적인 요소와 함께 또 다른 한편 영적인 요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민들을 케어할 때는 육적인 요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때로는 뭐예요? 가전 도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직장이 필요하다, 어디 병원이 필요하다,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경찰서가 필요하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에 분명히 뭐예요? 당신이 진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매니징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신앙교육과 함께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자화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네요. 탈북민 선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는 탈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초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누가 하느냐? 이면수 목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면수 목사 여러분들 북한에서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 캐나다 국적 가지신 분 알잖아요. 이 이면수 목사입니다. 그 이면수 목사님이 제가 이 공부했던 아이소트의 선배입니다. 우리 CC 간사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내가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이분이 카나다에서 매년 한 번씩 대학생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웃리치를 했던 분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북한 선교회 하다가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이제 잡혀 있다가 나와서 지금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분 이론을 이야기하면 첫째 보면요. 탈북자들을 신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북한 교회가 재건해야 될 때 그걸 초석으로 삼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자들 가운데 탈북자들 제자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으면 지금 이제 그 후에 미국으로 간 이 제자도 있네요. 엄명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저쪽에 평양 평양 순복음교회를 개척하다가 한 반년인가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서 사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를 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교회를 재건할 때 큰 초석이 되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이면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옳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면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브로커를 활용하는 거죠. 브로커. 이 브로커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단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브로커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 가도 함부로 이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고 잡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하고 외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브로커를 100번 활용을 해서 북한 선교,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데 큰 이 역할을 하게 하자. 그래서 사실 이 브로커들이 뭘 하냐? 남한에 이제 탈북자들이 와서 돈을 벌면 이 돈을 갖다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갖다 주게 되는 그런 역할도 이 브로커들이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김정은이가 그걸 막았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 남한에서 이제 뭡니까 전화를 통해서 하면 이것이 삼자를 통해서 이 북한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북한에서 통화도 이제는 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하고 북한의 가족들과 통화도 하게 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통일의 초석이 된다. 이것은 이제 한철아 박사가 이제 해서 저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는 상대방의 존재를 서로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북한도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뭐 북한을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뭐 동해바다에 다 갖다 버려버린다. 그런 관념이 아니잖아요. 둘째는 서로 누가 잘하는지 비교할 공동의 가치를 전제한다. 공동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에 충실하도록 서로가 교분하고 교제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독일은 참 놀라운 것은요.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독일은 그 통일 이루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말하면 동독교회, 교회가요, 정치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대화한 거예요. 교회가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가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통일학자들이 한국을 보면서 그걸 걱정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들은 그래도 교회가, 서독이나 동독이나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대화하고 전략을 찾고 함께 통일해서 노력해서 나중에 됐지만은 한국에는 불행스럽게도 그 채널이 없다. 그것이 굉장히 정말 한국을 쳐다보는 독일 사람들의, 독일 학자들의 그 마음이다.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 선교의 다리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브릿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릿지가 이게 뭡니까? 이 다리잖아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통일의 다리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이 탈북자들을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더 그냥 꽉 막아져 가지고 아무런 채널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탈북자 선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바로 이 탈북자들, 이들은 이 고생을 하면서 남한 땅에 넘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편견과 그 무관과 그리고 하대와 이런 것은 버리고 정말 그들을 전인적인 선교를 해야 되고, 그들을 정말 우리 동족이다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이 사람이라고 이런 관점에서 그들을 부여안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런 우리가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서 저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